요즘에 대세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책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많이 사요? 그 서점에 가서 구경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고 뭐 이거 패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뭐 마일리지도 많이 받고 그렇죠? 도서정가제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1월 21일부터는 도서정가제가 이제 시행됩니다. 그러면은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마일리지 포함해서 15%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사든 인터넷에서 사든 오프라인 온라인 뭐 어디서 사든 전부 다 최대 15% 현금으로는 10% 설정해 놨어. 그래서 11월 2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재고분이 있으면 그 전에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전까지가 이제 시작됐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 이용 목적을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동의하나? 음악, 게임, 전자책 사는데 제일 많이 활용해요? 쇼핑몰? 게임이 있으니까 뭐 음악이랑 그렇죠? 전자책은 왜 있지? 전자책 많이 안 보는데 그렇죠? 여기 있어요. 아무튼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자료하고 정보 획득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이메일이나 메신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도 이제 있어요. 한 56%는 이거 하나 봐. 교육 뭐 나머지 이제 뭐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 앞에 이게 이제 제일 뭐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음악 듣고 게임하고 뭐 자료 검색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이제 전자 구매,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 실제로 많이 하세요? 책도 많이 사고 책 사면은 그 다음날 오고 그러죠 대부분. 어지간하면 다 그 다음날 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교재도 국내 서점에서 사나요?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사고 그래요? 대학 교재 자체는 이제 안 사나? 교재 자체를 안 사요 이제? 풍토가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교재를 막 샀는데 요즘엔 교재 많이 안 사요. 풍토가 사실 많이 바뀌었지. 인터넷 서점 1위. 여기 이제 보면은 분야별 1위 쫙 나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뭐 티켓은 티켓링크, 뭐 소설 뭐 티켓몬스터. 우리 책은 교보문고 1등이에요, 그렇죠? 인터넷 서점 중에 1등이 어디죠? 인터넷 서점 중에서 3대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예스이스가 1위고 인터파크 알라딘, 그렇죠? 이 세 개가 3대. 오프라인은요? 교보가 1위고 영풍문고가 서울문고 있죠? 우리 그 서울문고가 지금 그 강남은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지금 아마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세 개가 3대 뭐 강자들이야. 교보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있고, 그렇죠? 딴 데 뭐 마찬가지지. 인터넷 서점들은 강점이 뭐냐면은 물창고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이 물류창고가 장난이 아니거든, 사실은.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영풍문고 좀 힘들지, 요즘에. 교보문고가 요즘 되게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제 구조조정했어요, 많이. 구조조정하고, 원래 교보문고가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경희궁행 아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몇 층을 썼거든? 거기 그 비싼 오피스텔에. 지금 정신 차리고 거기 정리하고, 죄다 파주로 들어갔어요. 파주가 땅값은 싸고, 시설은 괜찮거든. 죄다 글로 들어갔어요. 진작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들어간 거지, 사실은요. 돈잔치를 했어, 사실은, 교보문고가. 근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다 굉장히 많이 감축했어요. 지금 교보문고도 위기고, 위기가 아닌 데는 없어, 사실요. 인터넷 서점 다 위기예요. 매출이 뭐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다가 임계점이 올라가지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살 깎아먹기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든 전부 다 위기야. 지방서점은 지방서점대로 위기,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위기, 그렇죠? 인터넷 서점은 인터넷 서점대로 위기. 전부 다 위기, 사실은.
지금 출판계에 지금 범출판계에 직면한 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일단 그래서 1등인 거는 교보문고가 1등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쇼핑 중에서 도서 거래액, 매출액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종합몰이 있고 뭐 지마켓에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책 여러분 어디서 많이 써? 많이 산다면 교보문고. 난 딴 데서 산다. 교보문고 말고 지마켓에서 사요? 지마켓에서 안 사? 그럼 어디? 예스24? 알라딘?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 2010년에 좋은 시절이었어, 그렇죠? 뭐 여기 증감률을 보면 돼. 17%, 13%씩 좋은 시절을 막 가다가, 그렇죠? 두 자릿수로 성장하다가 이제 2011년 돼서야 이제 9.0으로 이제 10%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내려오고, 급기야 2012년에는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에는 마이너스 6%가 됐어요. 이거 체감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냥 마이너스가 6%가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렇죠? 그렇죠? 잘 나가다가 뚝 떨어진 거 아니야? 피부로 와닿는 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지금. 지금 그 인터넷 쇼핑, 지금 인터넷에서 지금 책을 사고 있는 행태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도서점까지 할 때 인터넷 서점이 늘 반대했거든. 도서점까지가 왜 안 됐냐면 인터넷 서점이 반대한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서점이 할인을 많이 해주고 해물을 해서 이득을 많이 얻었거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오프라인 서점은 매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매장 관리하고 책도 재고를 보관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렇죠? 사람도 몸을 뛰어서 일해야 되고. 인터넷 서점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관리하는 거니까 인터넷상에서 재고에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할인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중요한 하나의 문제야. 누구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자료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아주 심각하게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딱 나온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 도서 거래 아까 연결되는 건데 이게 지금 100만 단위니까 이게 1조거든요. 1조 1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출판 시장이 만만치는 않아, 그렇죠? 인터넷으로 책 사는 게 1조가 넘을 정도니까 이게 책을 안 읽는다 해도, 그렇죠? 시장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닌 거야, 그렇죠? 만화를 제외해놓고도 한번 봤어. 만화 양이 좀 작잖아요, 그렇죠? 만화도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조금 느는가 싶었는데 줄어들고 있고, 전년 대비했을 때 다 마이너스예요. 지금 2009년, 10년, 11년, 12년에서 2009년, 10년에까지 올라갔다가 아까 봤죠. 2012년, 13년에서부터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2013년에는 결국에는 6% 마이너스가 됐어. 도서정가제. 도서정가를 비교해 봅니다. 우리 엄마는 딱히 다 알아요, 그렇죠?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싸요? 중고 서점 가면 제일 싸요. 여러분 중고 서점 많이 갑니까? 알라딘이 계속 마이너스 하다 중고 서적 때문에 최근에 지금 흑자로 전환됐어. 알라딘 중고 서적 대박이에요. 여기서 15,000원짜리 파는 거 이쪽에 가면은 3,000원에 살 수 있어. 새 건데.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은 책 같은데 똑같은 게 3,000원에 팔고 있어. 우리 지금 유통시장에서는 알라딘 중고 서점이 굉장히 지금 큰 핫 이슈예요. 사실은 도서정가제가 문제가 아니야. 어찌되었건 인터넷 서점에서 우리가 만약 책을 산다고 한다면은 지마켓이 사실은 최저가예요. 할인도 제일 많이 해주고, 그렇죠? 배송비도 무료고. 배송비 받잖아요, 그렇죠? 뭐 2만 원 이상, 3만 원 이상 이렇게 할 때 배송비 빼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배송비를 빼줄 수 없어요. 배송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것도 다 편법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완전 도서정가제라거든요. 1원도 깎아줄 수가 없어. 애누리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신경쓰게 이제 엄마를 부탁해가 10,000원이라고 책정했을 때 이 판매처마다 할인율을 얘기한 거예요. 보통 이제 오프라인 서점 같은 데는 30%예요. 이거 우리 출판계에서는 이게 상식이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10,000원짜리 책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점이 얼마 이유는 몇 프로를 떼어갈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30% 떼어가는 거야.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3,000원, 10,000원짜리 책이면 3,000원은 교보문고가 가져가는 거예요. 인터넷 서점은 4,000원을 가져가요, 40%를. 이게 룰이에요, 룰. 총판도 40%를 가져가거든요. 인터넷 서점이 40%, 오프라인 서점이 30% 이렇게 가져가요. 지금 더 내려가고는 있지만 아무튼 그게 룰이야, 대부분. 지마켓이 싸게 가져가죠. 지마켓에 못 가져가서 난리들이에요. 11번가 이런 데 있죠. 11번가 같은 데서는 책을 구매하면 대량으로 구매해 가거든. 그러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한 권, 두 권, 세 권 파는 것보다 만약에 50권, 100권, 막 1,000권씩 사가면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만 원, 3만 원 들어와 봐야 큰 돈이 아닌데 이게 1,000권, 2,000권씩 되면은 그쵸, 단위가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량 구매해 주는 게 사실 도움이 되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할인율이에요.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은 이 지마켓 같은 데는 그 대량 구매 같은 거 하면서 퍼센트를 또 다운시켜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린이도 마찬가지야. 한 권 산다고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100원 깎아줘. 근데 10권을 산대요. 그럼 우리 500원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0권, 1,000권 사주면 더 깎아줄 수도 있죠. 더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목돈이. 그러니까 이게 규모의 경제에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전략을 이제 하는 데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1%만 수익을 얻거든요. 1% 수익을 얻더라도 워낙 박리담회로 파니까 수익을 막대하게 취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전국의 서점 수 현황 중요합니다. 지금 서점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순수 서점이라고 그래 있고, 우리 순수란 말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데, 그렇지? 여기 이 이유를 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동네에 가면은 문구점도 하면서 서점도 하는 데 있죠.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 서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참고서하고 잡지 같은 거 그냥 파는 정도도 서점이에요. 왜냐면 사업자 낼 때 서점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 도소매를. 그러니까 서점은 서점이야. 근데 책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방구에서 뭐 연필도 팔고 뭐도 팔면서 책도 참고서도 팔고 한단 말이야. 거기까지 포함한 개수입니다, 이게. 밑에가. 이거는 이제 그냥 책만 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서점. 이 개수고.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PC방 개수, 그 숫자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PC방. 우리 뭐 옛날에 PC방 많을 때는 진짜 한 집과 한 집이 PC방이었잖아. 그렇죠? PC방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PC방이 한 2만 개 됐대요. 많을 때가 2만 5천 개, 3만 개까지 됐고 지금 2만 개가 좀 안 되고. 그럼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PC방 그렇게 많은데 10분의 1밖에 안 돼, 일단은. 근데 그나마 그 10분의 1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야. 서점은 계속 줄고 있고, 그렇죠? PC방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PC방도 한계점이 왔으니까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PC방이 2만 개인데 서점은 2,000개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촌 홍대에 있대 대학이 몇 개 있어요? 3개? 몇 개? 읊어봅시다. 그 근처에 대학 몇 개 있나? 연대 있고, 서강대 있고, 이대, 홍대, 4개, 최소한 4개는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서대문 고고 일대까지 하면은 좀 더 될 거야. 뭐
충정로에 뭐 경기대도 있고요. 뭐 추계예술대도 저 언저리에 있고 뭐 그래요. 그 언저리 몇 개 있어 더. 그렇죠? 거기 서점이 없어요. 홍익문고랑 신촌문고 없어졌어 다. 거기 우리 유흥지점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어? 홍대는 클럽으로 유명하잖아, 그렇죠? 홍대가 뭐 중고 서점 뭐 옛날 우리 다른 나라 같이 뭐 중고 서점가가 있던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어? 한양대도 그런 거 있나? 대학가 앞에는 유흥주점이랑 음식점이 많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신촌이 그렇잖아. 좋은 학교 몰려있다고 하는 신촌도 그럴진데,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그 현 주소가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어도 되는데 대학가에는 몇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서점이. 응? 없어. 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음반 숫자가 없어지는 것만큼, 음반 가게 없어지는 것만큼 출판사는 개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서점 수는 줄어들고 있고. 증감률을 봤더니 보세요. 아까 우리 6% 인터넷 서점 매출이 6% 떨어진 거 엄청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서점 수는 27%가 떨어졌어. 그리고 마이너스 문구점까지 한 거는 마이너스 35% 떨어지고. 옛날 90년대까지 서점하면 돈 많이 벌었대요. 서점 하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셔. 꽤 많이 벌었대. 서점 열면. 그리고 보람도 있고, 뭐 하냐고 서점 한다고 얘기하기도 좋았고, 할 만한 사업이었대요. 건전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상하지 않고. 음식 장사는 상하잖아요. 그렇죠? 처리할 수도 없잖아. 책 상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장사였거든. 컴퓨터 같은 거는 2년, 3년마다 사양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책은 반품시키면 돼요. 출판사에다가. 안 팔리는 책은 안 팔렸네? 반품시키면 돼. 그럼 출판사가 받아줘요. 다. 위탁 판매거든. 위탁 판매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서점 만들어 줄 테니까 출판사 책을 대신 팔아주고 그 판 수수료를 출판사에 주는 거예요. 그 수수료를 내가 30% 먹냐? 40% 먹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나도 내 인건비랑 뭐 임대료 내야 되니까 그 차이인 거죠. 이게 없어요. 지금 멸종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문구를 제외한 우리가 말하는 서점 수고 빨간 게 문구점까지 포함한 수. 둘 다 내려가고 있어.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한 가구당 도서 구입비를 얼마나 쓰느냐 한번 이제 봅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건 증감률이야, 그렇죠? 소비 한 14,000원인가 우리가 내던데 요거 같네, 그렇죠? 여기 증감률이고 구입비 16,000원 정도 한 달에 한 16,000원 정도니까 책 한 권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구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통틀어 보니까 한 가구니까 한 집당 한 달에 책 한 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책 한 권 사니까 책 한 권 읽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책을 샀다고 읽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소득이니까 한 300만 원 남짓 버는 거예요. 소득은 계속 늘어나요. 더 비참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소득도 떨어지는데 책값 구매력도 떨어지는 거면 사실은 그냥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 책값은 떨어지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책을 더 안 읽는다는 얘기거든. 격차가. 소득은 늘어나요, 그래도. 물가도 상승하니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증가하고 있고
가계 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옆에 보면 소비를 안 쓰느냐, 소비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락하고 문화비에다 지출을 안 하느냐, 계속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모든 문화비는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외롭게 서적 구입, 도서 구입비만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가 시간이 있어요. 여가 시간이 24시간 중에 2시간이 내 여가 시간이야. 근데 이 2시간 동안 뭘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보통 말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 안 들고 취미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갖고 뭐 SNS를 하든 게임을 하든 뭐를 하겠다. 근데 2시간 내내 게임만 하지는 않잖아, 보통. SNS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생활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가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여가 시간이 막 무궁무진하진 않잖아. 그 2시간 동안 도대체 책을 읽고 아니면 여러분들 용돈이 있어? 용돈에서 얼마를 지갑에서 책 구입비를 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내가 용돈이 50만 원인데 50만 원에서 10% 내가 5만 원은 내가 책값을 쓴다. 이제 감사할 따름이지, 진짜. 그렇죠? 저 같은 출판업계에 있는 사람은 업고 다녀야 할 판이야, 지금. 그렇죠?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한 3% 쓰는 거야, 3%. 아니다. 한 가구당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당 상관은 1%도 안 쓰는 거야, 아마. 이걸 지금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출판의 지출 비용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그렇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책이 갑자기 막 좋아지지 않아, 더. 지금 우리나라 책은 이미 전 세계로 거품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표지랑 이렇게 책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최고급으로 하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나라 책들 되게 이쁜 거 아시죠? 좀 과잉으로 이뻐. 안에도 다 컬러도 많고요.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 좋은 책도 많고, 실제로. 왜? 책을 어떻게든 한 권이라도 더 팔고 싶은 거야. 그렇죠? 20, 30대 여성들이 그 감수성을 좀 자극을 해서라도 많이 팔고 싶은 거죠. 안 팔려? 네, 안 팔립니다. 우리 세월호 이후에 소비 국내 경기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잖아요. 출판이라고 예외일까? 아니에요. 출판도 굉장히 위축됐어. 그래서 선거철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오면은 그 문화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아까 기회 비용이 있잖아요. 사실 한정된 여가 시간에 비용을 이제 쓰는 게 월드컵이면 월드컵 이런 데 싹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책 안 읽거든, 사실은. 근데 월드컵 오잖아요. 그렇죠? 선거철 책 안 읽어요. 선거하고 책 읽는 거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안 읽어. 그렇죠? 선거도 있고 월드컵도 있어. 그리고 그 앞전에는 세월호도 있고.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는 책하고는 이제 빠이빠이지. 그렇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모든 내수 시장이 비슷하게 돌아가요. 문화비 관련된 거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2년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올림픽 있고 월드컵 있고, 그렇죠? 늘 있는 거라 이거는 그냥 패턴이야. 어떻게 보면 패턴인 거예요. 뭐 올림픽이랑 그랬다고 월드컵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책 팔자고. 그러니까 패턴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인당 지금 도서 구입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기 빨간색에 해놓은 게 뭐냐면은, 빨간색 해놓은 거 얘기해야겠다. 다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2008년만 플러스 된 적이 있었어. 이유를 모르겠어. 2008년 왜 플러스인지. 2008년 때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출판기가 굉장히 위기였어요. 그래서 영어책하고 아동 그 출판사만 괜찮았고, 그때 많이 흔들거렸거든. 그래서 IMF 때 97년대 많이 무너졌고, 2008년에도 많이 흔들렸거든요. 많이 도산도 하고. 근데 데이터는 2008년에만 올라갔어. 서적 구입비가. 희한해.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 이유. 저는 2008년이 되게 힘들었던 시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데이터는 안 그랬어. 아까 제가 뭐 여기다 그래프 열심히 그리면서 막 거품 물었던 게 이제 이 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출판만, 책 구입비만 지금 외롭고 쓸쓸하게 지금, 그렇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책 사줘야 돼, 그렇죠?
어쨌거나 합시다. 소득 증가하고 있고 가계 지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내수 시장 돌아야 되잖아, 그렇죠? 다 해야 돼요. 오락시간 문화 다 좋아. 특히 오락 문화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우리 서적은 뚝 떨어진 거는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락 시간에 책 읽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가 시간 때 책 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서점의 매출액. 자, 여기 우리 교보문고, 예스 뭐 다 아는 출판사예요, 그렇죠? 네, 그 서점들이에요. 인터파크, 알라딘, 서울문고, 영풍문고, 리브로까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예요. 나머지는 카운트를 하기가 좀 애매하고 교보문고가 부동의 1위예요. 부동의 1위입니다. 여기 옆에 보신 분인지 알겠지만 교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있고 예스이사 우리 명색이 온라인에서는 1등인데 온오프라인 1등인 출판사들이 전부 다 지금 증감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인터파크는 다른 데서 그래도 도서본부에서는 조금 수익이 났고요. 알라딘이 17.4%의 숨은 그 행간은 중고 서점이 있으니까요. 그냥 일반 서적은 마이너스예요. 문 닫을 판이었어요. 근데 중고 서적으로 기사에 생겼어.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보면 깔끔하게 그냥 서점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가격만 5분의 1 가격이야. 10,000원짜리 책 한 2,000원에 살 수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출판사가 알라딘 중고 서점용 책을 따로 만들어요. 책을 팔면 중고 서점이 아니지 신책이잖아요. 신책이면은 교보문고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라딘에다 판대 그냥. 단가를 거기에 맞춰서.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목돈이라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쇄비라도 얻고 하려고 현금 하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보문고에 안양에 있는 서점에는 밑에 교보문고 있고 위에 알라딘 서점이 있거든요. 정글만리가 밑에 교보문고보다 중고 서점이 더 많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뜯지도 않은 게. 왜 그렇게 많이 있냐고. 뭔가 유통구조에 뭔가 지금 이상한, 그렇죠? 뭔가가 잘못된 것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고 서점에 의해서. 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 중고 서점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고 서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홍대길 여러분들 아세요? 그 홍대에 그 기찻길 있었어요. 아시나? 홍대 신촌에 그 옛날 기찻길 있었던 거? 아까 우리 그 서강대 얘기했죠. 서강대가 있고 서강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신촌, 여기 홍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기찻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 동교동, 서교동 있는데 저기 이렇게 기찻길이 있거든. 여기 지금 허물어가지고 전부 다 여기 좀 개발해야 되거든요. 한 2km 정도 돼. 마포구청에서 여기를 중고서점 단지로 만들겠대요. 북카페랑 이런 거 해가지고 단지를 2km를. 여기 서강대 이쪽은 이쪽 길은 숲이 이렇게 공원같이 만들었어요. 여기도 뭐 그런 식으로 만든대, 공원식으로. 옛날 기찻길이 지나갔다는 얘기 뭐예요? 그 양옆으로는 그 슬림화돼 있어요. 왜냐면 기차가 지나니까 시끄럽고 먼지 나고 하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개발이 안 됐겠죠. 근데 기찻길을 끊었거든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 한가운데 중인데 이렇게 넓은 공간이 그냥 비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 신촌, 홍대 이쪽 일대가 비어 있어.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시장과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요. 누구는 여기다가 막 주상복합 빌딩 같은 걸 짓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죠? 문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서점이나 문화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지. 왜냐면은 마포, 아까 얘기했던 마포나 이쪽에 대학가들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밤에 가면 불화성이야, 그렇죠? 불화성이야.
홍대하면 클럽 문화만 있지 낮에 뭐 건전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마포에 가보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와서 관광차가 딱 와서 화장품 같은 거 파는 거, 인삼 팔고 하는 데에만 차를 딱 대놓고 산 다음에 그냥 가요. 왜냐면 거기 돌아다닐 데가 없어. 동대문 같은 데는 뭐 돌아다니고 볼거리라도 있지만 마포에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마땅히. 그래서 뭐 대학을 투어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렇죠?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밤에 클럽을 중국인 관광객들 보고 클럽 문화를 탐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포에 마땅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점인 거예요, 사실. 한국에 그래도 명문대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한국에 좋은 대학들도 있고 서점거리도 있고 이렇게 해야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한국 명문대 앞에는 클럽 문화가 뭐 최고야. 뭐 이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랜드마크가 없어요.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016년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시장과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거는 아직出版계에서 핫한 이슈입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 서점이 들어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고 서점도 들어올 수 있는데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꼭 책 아니어도 돼.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홍대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또 클럽 문화도 있지만 인디 밴드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인디 문화 같이 문화 예술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2km면 굉장히 넓다면 넓은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리하여 매출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증감률 봅시다.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었어, 그렇죠? 근데 2013년 와서 마이너스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라딘이 2010년서 11년서부터 살림이 좀 폈구만, 그렇죠? 인터파크는 계속 힘들고 있고 명품무거 되게 힘든데 사실은 명품무거가 의외로 12%예요. 리브로는 거기가 어디야? 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점이에요. 시공사는 사장이 누구죠? 시공사 사장까지 알아야 되나? 전전 아들 이름이 뭐예요? 큰아들 이름이 전자구기가 하는 회사예요. 전자구기가 시공사도 하고 리브로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서점도 있었는데 온라인 서점은 문 닫았어요. 계속 적자 나가지고. 리브로가 온라인 서점 중에 5위인가 뭐 했는데 문 닫았고 영풍문고가 사실 출판계 입장에서 보면은 영풍문고가 좀 약간 매장 관리는 좀 엉망이거든요. 약간 좀 특이하게 운영하고. 근데 매출은 이때 2011년에는 엄청나게 망가졌었는데 2012년하고 13년에는 흑자로 이렇게 돌아섰더라고 보니까. 나는 이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이게 맞는데 2012년하고 13년에는 흑자로 돌아선 게 조금 와닿지 않고 리브로는 계속 힘들고 있고 원래 알라딘은 이거는 중고 서점 때문에 지금 기사 회상됐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서점의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매출액이 중요한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사실은 영업이익도 한번 볼까? 영업이익 보나 마나 그렇죠? 알라딘 영업이익이 순위로 보면 오히려 좋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 순위는 또 다르잖아. 인터넷 서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영업이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고의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보더라도 영업이익에서 측면에서는 온라인 서점이 오프라인 서점보다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그 출판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프라인 서점보다는 온라인 서점이 더 살아남기가 더 쉽고요. 그리고 책 하나만 파는 것보다 복합 상품 아니면 결합 상품 같이 엮어서 파는 게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 책도 종이책하고 전자책이 같이 가든지 전자책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쪽으로.
이제 출판사로 옵니다. 출판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출판사 매출 부동의 1위는 대교고요. 2위는 웅진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순위가. 둘은 차이가 거의 없어 사실은. 그렇죠? 여기 순위가 오히려 웅진이 더 높게 나왔네? 여기 2010년에 그렇게 했구나. 2010년이라 하면은 우리가 웅진이 망가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웅진이 지금 힘든 거 아시죠? 구조조정하고. 그렇죠? 윤석공 회장이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웅진 출판 빼놓고는 다 매각했어요. 다 매각하고. 그래서 대교가 부동의 1위고요. 그리고 웅진 싱크빅이 지금 2등입니다. 웅진 싱크빅이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원은 아시죠? 학습지에 했던 거. 출판사가 교과서 출판사 있고 전지 출판사 있고 학습지 출판사가 따로 있고 단행본 출판사가 있어요. 구분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다 그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천재교육 같은 경우는 교과서 출판사예요. 그렇죠? 한솔은 학습지 출판사고요. 재능도 학습지. YBM 영어죠. 외국어. 영어가 시장이 아무래도 커요. 그렇죠? 두산동아 교과서 출판사고 미래엔도 교과서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이 최선 그 10등 안에 들어가려면은 학습지나 아니면 교과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학습지하고 교과서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건 학생 수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대학생 수가 100만 명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교재를 쓰는 건 아니잖아. 교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교마다 틀리고 과마다 전공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장이 쫙 쪼개졌는데 초등고등학교까지는 시장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교과서가 시장이 나눠졌다 하더라도 그 많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쓰는 교과서들이 몇 개 회사에 몰려 있거든. 이런 회사 거에 몰려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습지 같은 거 할 때 다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회사들을 키워주신 거예요. 주역이에요. 우리나라 사교육 넘버원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는 사교육 열풍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 그런 우리가 이런 출판사들을 그래서 우리가 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출판사들이 있는데 교원, 천재교육, 한솔 아닌데? 천재교육까지는 성적이 좋고요. 미래엔이 돈이 많은 출판사예요. 사실은. 현금 경영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래요. 미래엔이. 근데 실제로 데이터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천재교육도 마찬가지고. 소문이 이렇게 우리 풍물로 소문이 들잖아요. 출판사들 여기 어렵더라, 저기 어렵더라, 어려워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더라, 뭐 월급을 많이 준다더라, 뭐 이런 풍문이 있잖아요. 데이터에 딱 보면은 딱딱 맞아떨어지는 회사가 있어. 천재교육하고 미래엔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기업 자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몰락한 거고요. 대교는 워낙 공룡 출판사야 사실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뭐. 한솔교육에서 갖고 있는 단행본 출판사 브랜드가 뭐예요? 이건 모르겠다. 아동 책들 많이 하는 거니까. 한솔수북에서 어린이 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는 전부 다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그 브랜드들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지. 미래엔에도 그 브랜드가 있고. 큰 출판사들 얘기를 좀 더 해줄까? 한양대 출신들이 많이 일하는 회사들이 여기 교원, 선제교육도 있고 많고 이런 데 많이 있어요. 학습지 회사 가면은 한대 출신들이 많이 있더라고. 단행본 출판사에서는 많이 못 만나는데 학습지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과 계열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데가 대우가 괜찮아요. 월급이. 여러분들 그냥 그 대기업 월급 받잖아요. 거기보다 조금 모자라. 조금. 여러분 웅진 들어가면은 웅진이 대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아닌가? 웅진이? 예전에. 웅진 대기업 기축이 안 끼나? 똑같은 월급을 받아 아무튼. 그런데 웅진이니까. 그렇죠? 같은 계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 월급 나쁘지 않아요. 미래엔도
어느 파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월급은 달라. 사실 단행본 파트가 훨씬 더 월급이 세다 그러고요. 교과서 파트가 약간 낮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이게 있어요. 들어가기 쉽지는 않아. 들어가기 쉽지는 않지만 들어가면은 단행본 출판사하고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25위까지 볼 건데 아까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알만한 출판사들이고 비상도 알죠 다. 워낙 유명한 출판사니까 우리가 한 25위까지는 다 들어본 출판사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한 25등 할 거 아니야 그치? 비상도 교과서 만드는 출판사, 금성교과서 그쵸? 교과서 만드는 출판사고 동아세상 에듀코는 뭐 하는 데예요? 뭐 아동 출판사겠죠? 시장은 아동 출판사 시장 커요. 교과서 학습지 아동 그리고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 이게 전체 매출을 전체를 다 견인해요. 동아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이고 YBN 시사닷컴 같은 경우는 영어죠? 외국어. 아까 앞에서 봤어. 삼성출판사 장르가 어디예요? 아동 출판사야, 그렇죠? 아동 출판사고 상장사야. 능률교육 장르가 뭐예요? 자, 아동 교과서 학습지, 단행본, 외국어. 어려운 문제를 냈나? 외국어잖아. 토마토 토익 여러분들 여기서 했잖아. 응? 능률교육이 능률출판사로 시작해가지고 상장하는 회사예요. 상장사예요. 서울문화사 뭐로 유명해요? 만화 유명하지 만화, 그렇죠? 그리고 잡지도 유명해요. 잡지도 뭐 대여섯 개인가 한 7, 8개 있어. 잡지 많고 뭐 메이플 스토리 다 이런 데서 나왔어요. 응? 좋은 책 아시죠? 좋은 책. 그 월간지 그쵸? 좋은 글 많이 있는 좋은 책 그쵸? 한국 몬테소리 장르가 뭐예요 여기는? 여기 전집류예요. 아동 전집류. 전집 많이 파는데 전집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쵸? 책 한 번 만들면 전집은 통째로 갖다 파니까 사이즈가 커요. 시공사 아까 누가 아들이 여기 한다고 그랬죠? 전두환 아들 전제국이 그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출판사 얼마나 좋아, 그렇죠? 출판사 할 때. 지학사 뭐 하는 출판사예요? 교과서죠. 이것도 홍대에 있어요. 아니 뭐 지학사 건물 여러 군데 있어. 이렇게 홍대에도 있어. 동교동 있는데. 예림당. 예림당 어디예요? 뭐 하는 데야? 어느 후배가 또 예림당에 들어갔더라고. 아침에 신나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 예림당에서 뭘 하는지. 나한테 뭘 계속 물어보더라고. 뭘 물어봤더라? MG라고 미니멈 그 개런티에 관련된 것을 나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 라이센스와 관련된 것 때문에 뭐 문자가 왔더라고. 예림당은 Y 시리즈가 유명한 출판사죠. 어린이들. Y 시리즈로 유명한 출판사고 최근에 그 저가항공사도 인수했어요. 출판사 돈 많으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공연장도 있고 그래요. 아동극 같은 거 막 보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아트박스라고 하는 문구를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동극 같은 경우는 자기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장난감 회사의 직원인지 출판사 직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아동 도서하고 인형이나 이런 것들랑 결합 상품으로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문구랑도 많이 하고 그렇죠? 결합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 항상 이벤트 거리가 이렇게 주렁주렁 두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자회사로 문구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삼성출판사는 아트박스를 갖고 있고 예림당 같은 건 공연, 캐릭터 같은 걸로 공연도 많이 하거든요.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도 아동. 교학사는 우리 교과서로 유명해요. 그렇죠? 그 역사교과서 파독 때문에 더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25위 안은 듭니다. 장원교육. 여기서 학습지예요. 장원 한자 뭐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걸로 돈 번 회사예요. 사실은. 여기 뭐 웬만하면 다 알만한 출판사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다 한 번씩은 다 접해 본 출판사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이 회사들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다 도움을 줬던 출판사고요. 우리 교학사 한 번 더 보면요, 역사 교과서 파동 때문에 매출이 21% 마이너스 21%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렇죠? 작년에 여러분 사겠어요? 그렇죠? 교학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잖아. 이게 뭐 좌우를 떠나서, 그렇죠? 너무 편파적으로 가면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좋지 않아. 그리고 뭐 등폭이 또 뚝 떨어진 데가 또 있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아니면은 감사한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아니면 감사한 거죠, 사실.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출판사 중에서 궁금한 출판사가 있어요? 안 궁금해? 그러면 학습지 분야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또 학습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등부터 10등까지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전멸했어요, 그냥. 한일교육만 6.9%고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야. 이게 지금 학습지가 지금 사교육도 만만치 않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3% 되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지금 뭐 출판계는 다 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뭐 학습지 뭐 딴 거 다 할 거 없이 다 위기인 거지 뭐. 전집류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베네스 코리아 빼놓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동아세상 동아세상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 동아세상은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죠. 거의 다 마이너스. 그 헤르메네스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격차가 크고, 재능 이하 아카데미 뭐 마이너스 30% 이러잖아요. 마이너스가 뭐 20-30%씩 되면은 그 회사는 시청해서 문 닫게 돼요, 사실은. 문 닫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은. 교과서 부분은 천재교육이 항상 1등인데 천재교육은 알차게 하고 있어요. 그 알차게 하고 있는 출판사가 천재교육하고 미래엔이지. 항상 알차게 하고 있고요. 두산동화 힘들고, 두산동화가 EBS 거 수주 받아가지고 EBS 책 만들 거 아니에요. EBS 보면 굉장히 많죠, 책들이. 그 EBS를 책을 하청받아가지고 하청받는 일을 두산동화가 해줬어요. EBS에서 편집하고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거기는 매니저들만 있어, EBS에는요. 매니저 관리하는, 전체를 매니저하는 그 직원들은 있는데, 이거를 막 전체 막 디자인하고 뭐 다 설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하청을 주는데 그게 두산동화거든. 그러니까 그런 하청 받으면은 돈을 못 벌어요, 사실. 운영은 해도. 돈은 누가 벌어요? EBS가 버는 거야, 돈은 EBS가 벌죠. EBS도 문제인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교과서 출판사들이 다 무너졌는데 고등학교 교과서 만들었던 출판사들은 다 문 닫았어요. 없어졌어. 왜? EBS에서 지금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때 어떻게 했냐면은 EBS에서 70%씩 나온다고 광고를 때려버리는 바람에 국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학습지 사실 안 쳐. 다른 데서 공부 하지 않는 거야. EBS 책만 보는 거지. 인강 보고, EBS 강의 보고, 그렇죠? EBS 문제집 풀고. 그러니까 EBS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입시 관련된 모든 독과점, 어떻게 보면 독점은 EBS에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교학서, 지학서 이런 출판사들, 그 고등학교 팀들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제 출판대학원 선배가 교학사에 다녔었거든. 초등학교 수학 담당자였어요. 과장이었는데 대학원 석사 바꿔서 승진했어요, 부장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 부장으로 승진을 했단 말이야. 우리 축하해줬거든. 축하 술도 먹고 과장에서 부장 승진했으니까. 그래서 야, 그래도 석사 땄다고 그래도 승진도 하네 뭐 그랬는데 그 부서가 없어졌다니까. 승진하고 몇 개 안 되고 일자리를 잃었어요, 오히려. 이게 뭐냐고. 그냥 교과서 그냥 초등학교 물에 있었으면 계속 있었을 텐데 말이야. 문제야, 아무튼.
EBS. 단행본. 보통 우리 출판이라고 하면 보통 단행본을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학습지, 교과서, 뭐 아동물, 영어 출판사 이건 다 특수한 분야고요. 잘 만나지도 못해. 여러분들 그냥 소설책만 보고 뭐 그냥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설책이라든지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일반적인 그런 책들을 보지. 여러분들이 아동 소설을 볼 거야,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통 읽는 책들이라고 하는 출판사들은 여기 이제 단행본에 다 몰려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출판사들이 또 익숙하고, 그렇죠? 대학생들한테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출판사가 있나요? 난 이 출판사 좀 개인적으로 또 호감이 가서 좋아하는 출판사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공사가 1위인지는 몰랐는데 시공사가 데이터로서는 1위예요, 단행본. 옛날에 민음사가 항상 1위였고 2위는 김영사가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민음사는 자회사로 해서 옛날엔 민음사 출판그룹 해가지고 매출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들들, 딸들이 다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분사했어요, 다. 비룡소가 원래는 민음사하고 같은 회사예요. 딸이 하고 있죠, 아동 브랜드인데. 근데 이렇게 카운트를 따로 하니까 순위가 뚝 떨어지겠죠. 같은 회사로 뭉치면은 등수가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나눴더라고 보니까. 민음사 아버지가 하는 회사고 비룡소는 딸이 하는 회사예요. 약간 다르죠. 시공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두환 아들 전재국이가 하는 회사고요. 2013년에 그 모진 그 풍파를 겪고서도 회사는 끄떡없어요, 그렇죠? 2014년에 컴난했던 거 아니죠? 전두환 재산 몰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재국이 갖고 있는 그림 다 가져가고 막 그랬잖아. 시공사도 막 검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압수수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출판사는 출판사예요, 그냥. 좋은 책 많이 내고 좋은 기획자들 많고 시공사에서. 웅진 싱크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1위인데 웅진 싱크빅은 지금 많이 망가진 상태고 웅진 싱크빅을 조금 더 얘기해볼까? 인프린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인프린트. 근데 이런 얘기는 한 적 없죠. 인프린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사장제야. 소사장제. 미국에서 보통 하는 겁니다. 2002년에 2004년에 우리나라 출판계가 좀 괜찮을 때요. 이때 미국의 단행본 출판사에서 1등이 있어요. 랜덤. 이 랜덤하고 펭귄하고 작년에 합병했어요. 이 둘 다 이제 1, 2등 하는 출판사들인데 최고 출판사들이 랜덤하우스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서 손잡은 데가 누구냐면은 중앙 MNB하고 손잡았어요. 뭐 급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 MNB 중앙일보 100% 자회사예요. 중앙 MNB하고 이제 같은 합작회사를 만들어. 계약 기간이 2년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중앙 MNB 입장에서는 미국의 랜덤하우스의 선진 출판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고, 랜덤하우스는요, 한국 시장을 진출하고 싶은데 맨날 헤딩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존에 한국의 네트워크가 있는 출판사하고 손을 잡고 들어오고 싶었던 거야. 한국 출판 시장이 괜찮다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둘이 2년 동안 계약해가지고 랜덤하우스 중앙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룡회사가 만들어요. 물론 이때 들어올 때 한국 출판사들에서는 피켓 들고 데모합니다. 글로벌 미디어 출판그룹이 한국을 공략하네 마네 하면서 피켓 들고 데모를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고 들어왔어. 2년 동안 랜덤하우스 중앙이 신나게 출판하고 2004년에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앙 MNB는 중앙북스라고 다시 회사를 만들어서 중앙북스가 되고요. 여기 중앙북스. 랜덤하우스는 랜덤하우스 코리아라고 만들어요. 두 회사로 쪼개지는데 이때 여기 있던 실장, 최봉수라고 하는 실장이 이런 거지. 둘 다 속내는 이거잖아. 아까 얘기했던 중앙 MNB는 미국의 랜덤하우스의 선진 출판 시스템들을 수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년 동안 세팅해서 자기네들끼리 잘 해보려고 한 거고, 랜덤하우스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이제 2년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간 봤잖아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자고 했던 거야. 근데 변수가 생겼어.
여기 있던 실장 최봉수가 나오면서 똘똘하다고 하는 한 20여 명, 30명, 한 27, 8명 정도를 데리고 웅진이로 가요. 그 웅진에다가 꽈리를 틀어. 엑기스를 데려가서. 그러니까 랜덤하우스도 아니고 중앙도 아니고 웅진이 캐가요, 사실은. 그래서 웅진에다가 웅진 싱크빅, 지금의 웅진 싱크빅 같은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행본 출판사가. 근데 그냥 단행본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야. 최봉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얘기하려고 하는 임프린트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임프린트 제도는 뭐냐면 그 각 분야마다 출판 분야가 많거든. 나는 예를 들면 환타지물만 내겠다. 나는 시용서만 내겠다. 뭐만 내겠다. 이렇게 분야를 내 가지고 임프린트 회사가 한 20몇 개가 있어요. 웅진 싱크빅이라는 회사 안에 이게 모 회사고요. 이 아래에 소사장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한 20 몇 개가 있어요. 20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아. 여기 다 사장들이 있어. 다른 사장들이. 임프린트 회사 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자본과 마케팅은 웅진 모기업에서 돼요. 여기는 편집권을 독립해. 그러니까 한국에 실력 있는 편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능력도 실력 있는. 근데 나가면 망할 게 뻔하거든. 마케팅을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하니까. 좋은 기획을 많이 하고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데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웅진에서는 야, 너 책 잘 만들잖아. 네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우리가 너가 만들려고 하는 책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 편집자 입장에서는 편집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터치하지 않아. 네가 내고자 하는 책 내고 네 기획 의도에 맞게끔 내. 우리 웅진그룹, 우리 싱크빅에 있는 막강한 마케터들이 네 책을 팔아줄게. 수익은 나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우리가 내줄게. 수익 나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다 달라, 회사마다. 이 소사장대에 있는 사장들마다 조건이 같지 않아요. 다 달라. 월급도 다 달라. 어떤 회사는 한 명만 있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15명도 있어. 30명 있는 회사도 있고. 리더스북스 같은 경우는 제일 그 중에서 큰 회사고. 그래서 이렇게 분사에서 임프린트 회사 같은 걸 한 겁니다. 자회사하고 달라요. 자회사하고 다른 겁니다. 소사장 제도니까. 자회사는 회사를 자기 밑에 브랜드를 해가지고 만드는 걸 그게 이제 자회사죠. 사실은 별도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별도 출판사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장을 겸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임프린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브랜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과 실패가 명암이 좀 엇갈렸어. 근데 사실은 그걸 떠나서 모 회사가 흔들려 버리니까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사실은. 시공사는 아까 전제구고, 김영사는 박은주라고 하는 그 걸출한 우리 편집자들, 출판계에 있는 편집자들이 가장 닮고 싶은 롤 모델 누구야 하면 항상 박은주라고 얘기해요. 약간 좀 그래도 성공한 그 케이스지. 이런 거지. 지금의 김영사를 만든 게 박은주 사장인데 거의 평직원이었는데 사장이 된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친하지, 사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맨날 1등은 아니들 우리나라의 세 손가락에 드는 단행본 출판사로 이끌었고 최고고. 근데 지금 김영사도 힘들어요. 구조조정하고 있고 지금 2~3명씩 계속 내보내고 있고 굉장히 회사가 복잡하대. 이게 카메라만 안 돌면 내가 더 깊은 얘기를 했을 텐데 카메라가 돈이 이거 회사 내부적인 그러니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힘들어. 아무튼 김영사가 지금 힘든데 어저께 또 신문 기사까지 난 거예요. 한겨레 신문에서 가람 파주하고 일산일대 총판 중에서 가장 큰 총판인데 신문 기사 제 말이 아니라 신문 기사 사재기를 직원들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김영사 특정한 책을 사주기로 하는 건데 그 직원이 그걸 거절했어. 사재기 못하겠다. 사재기는 서점하고 출판사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사재기가 안 돼요. 결탁해야 돼, 진짜 기본적으로. 직원이 거절하자 2~3일 있다가 그 직원을 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그걸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언론사에다가 까발린 거야. 얼마 전에는 민음사하고 구설수에 올랐고요. 그 직원 6명 막 함부로 잘랐다 가지고 구설수에 올랐고, 지금 김영사가 지금 구설수에 오른 거고요.
세움 출판사는 번역, 이방인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고, 구설수에 오릅니다. 사재기법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재기에 걸리면 그 회사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그 도서 정가제만 지금 통과된 게 아니라고. IBM, 대교, 여기도 브랜드가 있어요. 그 뭐야, 단행본 브랜드가 있어서 들어와 있는 거고. 아, 이거 아닌데? 김영사, 문학동네 아시죠? 문학동네에는 문학 관련된 출판사 중에선 왕 중에 왕이 됐어요. 뭐 창비, 문학사상사 이런 거 다 제치고, 그렇죠? 문학 관련된 최고의 출판사는 뭐 민음사도 있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문학동네 같아. 그리고 창비, 그렇죠? 문학동네하고 창비가 지금 그나마 지금 문학의 지금 자존심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창비에서 누가 책을 내고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작가 누구 있어요? 문학 작가, 소설가. 응? 소설 안 읽으세요? 소설 읽어야 돼. 대학 때 안 읽으면 나중에 사회 나와서 못 읽어요. 소설. 대학 때 많이 읽어, 제일 많이 읽어. 저도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소설이 마지막이야. 사회 나가니까 소설 읽을 일이 많지 않다. 신경숙이라든지 공지영 이런 분들이 창비에서 많이 책을 내잖아요. 그렇죠? 외국 작가들도 많이 있지만 창비에서 많이 내죠. 사실. 북21은 경제경영서, 자기계발서 이걸로 큰 회사예요. 여기 밑에 그 북21 그 자회사의 아울북이라고 있는데 아울북이라고 실용서 내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법진저문이 나왔어요. 북21도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위즈덤 하우스는 모 회사가 예담이라고 하는 출판사예요. 근데 예담 회사가 인문학을 많이 냈어.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안 나오겠죠? 실용 브랜드를 자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위즈덤 하우스야. 위즈덤 하우스에서는 우리가 요즘에 스크린북 많이 유행이잖아요. 방송과에서 화제가 됐던 책들을 책으로 털어서 내는 것도 많이 하고 실용서들을 많이 나왔어요. 베스트셀러도 많고 실력 있는 출판사죠. 민음사, 관록의 민음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쪼개지면서 등수가 밑으로 뚝 떨어진 거고 원래는 항상 민음사가 항상 뭐 1, 2, 3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출판사죠. 다산북스도 최근에 뜬 출판사입니다. 다산북스는 2004년에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이 마흔으로 한다는 것을 냈는데 그게 한 40만 부, 50만 부가 나가요. 운 억세게 좋은 분이에요. 이 양반은. 첫 번째 책에서 뜨진 않았지만 두 번째 책에서 뜨고 위기 때마다 책이 떠져. 죽을 것 같으면 빵 하고 터지고 그래요. 4개 통장이라는 책이 사재기로 걸려가지고 구설수에 휘말려요. 그때 덕혜공주가 떠. 그래서 그냥 딱 묻어버려요. 덕혜공주가 모든 걸 덮어버렸어. 실력 있는 거지 뭐. 학지사는 교과서 출판사입니다. 어떤 분야 책 내는 줄 아세요? 학지사? 사회복지, 교육화. 사회복지가 우리나라가 학과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사회복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학교 교재 출판사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재 잘 만들어가지고 학지사. 여기 RH 코리아가 랜덤하우스 중앙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랜덤하우스 중앙이 만들어져가지고 랜덤하우스 코리아로 독립했거든요. 그 랜덤하우스 코리아를 RH 코리아에서 인수한 거예요. 양 사장이 인수했지. 에릭 양이라고 하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에릭 양이라고 하는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 에이전시에서 하는 출판사가 RH 코리아고 그 에릭 양이 미국에 있는 랜덤하우스 코리아, 랜덤하우스 여기 있는 랜덤하우스 독점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 사장이 이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 총괄 에이전시 사장도 하고 그랬어요. 이력도 특이해요. 대만에서 중국어, 대만에서 학부 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어도 해서 대만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지, 그렇죠? 에릭 양이 우리나라 그 에이전시 중에서는 출판 에이전시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출판사들의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하우스 책을 만약 내고 싶다 한국에서 그럼 에릭 양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출판사야. 근데 이제 랜덤하우스 코리아를 이름을 바꿔서 RH 코리아라고 한 거죠. 참 이름이 안 붙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RH 코리아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 넥서스는 한때는 저기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큰 출판사였는데요. 이게 무너졌지. 90년대 때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강세였어요. 넥서스가 디자인이 좋았어. 디자인의 혁신을 일으켰지. 그래서 넥서스 책들이 굉장히 뽀대나게 만들었어요. 그 디자인 실장하고 갈라 쓰면서 지금의 넥서스는 좀 예전의 넥서스하고는 약간 많이 달랐죠. 비룡서는 믿음사의 자회사고요. 박영사도 교재 출판사입니다. 박영사도 어떤 책 내죠? 대학교 교재 출판사예요. 학지사하고 박영사는 대학교 교재 출판사예요. 박영사는 법률 관련된 책하고 경제 경영 관련된 교과서 제일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박영사, 법문사 두 개가 양대 축이에요. 경제 경영하고 법대 관련된 책은. 여러분 법률 관련된 책들 되게 비싸죠. 크고 법정 같은 거 그렇죠? 그 꾸준히 수요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는 옛날에 대학교 교재 판 돈을 이렇게 포대기로 봉고차에서 이렇게 실어갔대요. 80년대, 90년대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어. 수금을 하면은 우리가 돈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포대기에 담아서 가져갔대. 거기 영업했던 사람들이 사실인지 뭔지 몰라. 근데 뭐 매출로 보면 그럴 것 같아. 예. 한때 그렇게 잘 나갔던 출판사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15위 안에 들어가네요. 그지? 우리 그 학생들 얼굴 보면 애처로워가지고 내가 교육출판사 매출 대비 이거 뭐 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요거만 얘기할게. 이거 이제 단행본 출판사, 아까 그 단행본 출판사 중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증가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것만 딱 이제 보면은 출판사마다 이제 그 시비가 이제 엇갈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민음인도 민음사의 자회사예요.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한 출판사들은 민음이 위드덤하우스 상비 같은 데죠? 잘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여기 영업이익 감소한 애들 김영사, 길버, 박영사, 북21, 성지는 뭐 만든 데죠? 정성 만든 데잖아요. 그렇죠? RH 코리아, 한원 다 힘든 거고 적자 전환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적자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민음사가 여태까지 적자 적이 없어요. 늘 항상 수익을 잘 냈던 출판사인데 마이너스 때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거고 그 분석한 표를 보니까 아무래도 무라카미 책을 너무 비용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요인인 것 같아요. 1984까지는 팔렸는데 그 다음 그 제목 긴 책 있죠? 그 제목 모르겠는데 그거 안 팔렸어. 그리고 길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출판사인데 작년에 내부 비리가 생겼어요. 디자인 실장이 횡령을 했어. 굉장히 많은 돈을 횡령해가지고 회사가 수습했어요. 수습 거의 횡령하느냐고. 그러니까 사장의 오른팔이 수십억은 아니지만 수억 원을 뭐 십몇 억을 뭐 해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무성해. 길벗 출판사 1년 매출이 한 240억 좀 남짓되는데 그 중에서 아주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그 편집부 실장부터는 뭐 제작 담당자들이 맨날 경찰서에서 살았거든. 회사가 잘 돌아갈 리가 없겠죠? 어수선하자는 분위기가. 영업이익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사실은 민음사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게 좀 놀라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민음사가 예전에는 뭐 비룡소라든지 민음인이라든지 이런 단행본 영업 수익이 좋았던 회사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런 그 적자가 이렇게 묻혀 있었는지도 몰라 사실은요. 열린 책들은 전자책 그 시리즈물 이렇게 묶어서 판매한 게 히트를 쳐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돈을 좀 벌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베르나르드 책도 새로 냈죠. 베르나르드 책이 나와야 열린 책들이 살아나요. 안 그러면 다 마이너스야.
열린 책은 베르나드 책이 나오면 회사가 살아나. 베르나드 책을 이상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 고수 팬들이 있나 봐. 저도 옛날에 열심히 읽었는데 최근에 안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결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 가구당 뭐 도서 구입비, 순수 서점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렇죠? 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판계의 총체적인 지금 위기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활성화해야겠죠? 도서정가제라든지 도서관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책 많이 읽어야 돼. 그거밖에 방법은 없어요, 사실. 책을 읽자, 뭐 이거밖에 없지, 그렇죠? 좋은 책을 만들자, 뭐 이거 당연한 거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출판 관련 팟캐스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철학과 박혜미라고 합니다. 먼저 팟캐스트란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란 아이팟과 브로드캐스팅의 합성어로서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컨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2003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팟캐스트의 보급이 아이팟 및 아이튠즈의 성장과 함께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가 서비스되지 않았던 국내에는 상당 기간 그 보급률이 미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애플이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며 시장의 영역을 넓혀가게 되면서 팟캐스트의 인기 역시 서서히 성장세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1년 각하 헌정방송과 같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내걸고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 주진우 씨가 방송했던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팟캐스트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6,916개에 달하는 팟캐스트가 올라와 있고요. 하루에만도 많을 때에는 18만 개에 달하는 후기가 올라올 정도로 팟캐스트는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기에 있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자극적인 내용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춘 정치 팟캐스트 혹은 이제 종교 팟캐스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금은 또 팟빵이나 라디오팟 등의 어플을 통해 안드로이드 유저들도 쉽게 팟캐스트를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팟캐스트의 경우 팟캐스트 제작을 지원하고 광고, 녹음실 대여 사업 등을 병행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웹툰으로 제작하여 올리고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를 맡게 된 권호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출판 시장이 오랜 침체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위즈덤 하우스, 창비, 문학동네 등 대형 출판사들과 온라인 서점이 팟캐스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팟캐스트에 주목하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지금 컨텐츠 플랫폼 중 가장 새롭고 또 큰 영향력을 가진 생태계이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팟캐스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는 진입이 용이한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방송이 집단적이고 실시간으로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방송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학 팟캐스트가 출판사 입장에서는 TV나 영화, PPL 광고 마케팅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시간에 5,000원 정도면은 그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빌려서 녹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다루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차분하고 정적인 팟캐스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작가의 육성을 실제로 들려주거나 때론 열악한 자신들의 현실을 경박하게 들려주고 사회 문제 통찰도 게을리하지 않는 팟캐스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책 읽기가 아닌 책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독서의 위기를 맞았던 출판계가 거꾸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새로운 독서 방식을 생산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출판 관련 팟캐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와 두 번째로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송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있으며 다음으로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류에 맞춰서 각각 하나를 뽑아 직접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중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 팟캐스트는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먼저 이동진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잡아낸 책의 진면목을 만나는 공간이라고 하고요. 지금 예술 분야 팟캐스트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작년 12월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600만 건을 올리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영화평론가인 이동진님과 메인 MC로서 게스트로 나오는 김중혁 작가님과 재미있는 토크로 매주 책 하나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인데요. 그 코너에는 내가 산 책, 내가 만난 책, 소리 내어 읽어주는 책, 고민 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다른 여느 방송처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중에 교보문고에서 운영하는 북TV 낭만 서점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이 낭만 서점은 소설가 정희연과 문학평론가 허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소설가와 평론가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약간 그동안 없었던 그런 진행자들이 진행하는 방송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1부에서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해서 두 진행자가 뽑은 책 한 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2부에서는 게스트를 초대해 게스트가 추천하는 책을 함께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본 결과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인지 어떤 수위 조절이 좀 편하고 약간 자유로운 형식의 방송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중에 지금은 종영된 프로그램인데 배한성의 고전 읽기라는 MBC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고요. 그 성우이신 배한성 씨가 직접 그 책의 한 구절을 마치 자기 친구에게 읽어주는 형식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고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여 출퇴근 시에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팟캐스트 중에 김영하 작가님께서 운영하는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2010년 소설가 김영하가 시작한 팟캐스트로서 제목 그대로 꽤 긴 분량의 문장을 직접 읽어주는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여간 자신의 근황을 전달한 다음 청취자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요.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낭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목소리를 읽어주셔서인지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책을 읽어주는 형식인데도 앞서 들었던 배한성의 고전 읽기는 약간 낮에 들을 수 있는 좀 재미있는 팟캐스트라고 하면, 이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이라는 팟캐스트는 비교적 차분하고 정적이므로 밤에 많은 청취자들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인 단체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중에 메비우스의 띠지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가 풀리지 않는 속성을 모티브로 해서 풀리지 않는 출판업계의 문제를 끝장내보자 하는 느낌으로 책 띠지를 차용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출판업계 종사자, 특히 파주 출판단지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의 고충을 그냥 잡담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가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판계 해적 방송과 출판계의 PD 수첩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시면 출판계에 대한 부조리나 아니면 자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그런 고충들을 가감 없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직접 들어본 결과 다른 방송에 비해서 수위도 높은 편이고, 또 그냥 일상적으로 잡담하는 형식의 내용이라 비교적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라디오에서 성시경이 잘 자요 라고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여기서는 교정 잘 봐요 이렇게 재미나게 약간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좀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팟캐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출판 도서 관련 팟캐스트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주선해 주신 덕분에 이북뉴스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이북뉴스는 올해 2월에 시작된 아직 어린 팟캐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입니다.
전자출판업계 소식을 전하는 흔치 않은 컨텐츠의 독특한 팟캐스트인데요. 전자출판계 동향을 전하는 핫이슈 이슈, 이북 정보를 소개하는 이북 정보통, 매달 전자책과 종이책을 선정해서 알리는 전차남 종차녀의 소개팅, 전자출판계 인사들과 만나는 진상의 당장 만나 등으로 구성된 팟캐스트입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멤버 소개를 부탁드렸는데요. 경기대 일반대학원 전자출판 컨텐츠학과 학생 6분으로 구성된 이북뉴스 팀원분들 중 5분만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경력 10년 차로 로고나 명함 제작 등 디자인 작업을 도맡아 하시는 김민정 씨와 그리고 소설가이자 이제는 이북뉴스의 대본 작업을 맡고 계신 정현진 씨, 신방과 출신으로 PD 업무를 맡고 계신 배준영 씨, 재치있는 입담으로 앵커로 일하게 계신 안건태 씨, 출판 저널 기자 3년 경력의 인터뷰를 담당하고 계시다는 임지연 씨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이거 인터뷰 사진인데요. 안건태 씨가 제일 잘생겼는데 사진에 없네요. 네, 먼저 팟캐스트를 개국한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원래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마케팅 팀원이었던 이북뉴스 멤버들은 전자출판업계의 좁은 마케팅 창구에 대해 고민하다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밝은 전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자출판 콘텐츠학과에 이제 와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성장세가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밥그릇을 염려하는 그런 현실적인 마인드로 이제 직접 전자책 시장을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다는 이유도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팟캐스트의 녹음 과정을 여쭤보았습니다. 기획회의를 거쳐 주제를 먼저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출판계의 현재 동향에 맞는 핫한 이슈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학생 신분이신 만큼 자유롭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템을 선정해 쭉 적어놓으신 종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 둘씩 소거해 가시기도 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선정하신다고 해요. 주제를 선정하시고 난 뒤에는 출판계 인사나 멘토 아이펍 김철범 대표님으로부터 시일성은 있는지 흥미롭고 적당한 주제인지를 피드백 받은 후 인터뷰와 대본 작성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한다고 하는데요. 팟빵이라는 팟캐스트 사이트에서 아까 발표해 주셨듯이 1시간에 5,000원이면 4인용 스튜디오를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녹음 후 편집 과정을 거쳐 격주 간격으로 업로드를 하신다고 해요. 이제 다음으로는 팟캐스트 운영의 어려운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북뉴스 제작팀은 경기대 소속으로 매여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유로운 마케팅 방법을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이 가장 컸습니다. 수익을 내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의 마케팅 방법을 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마추어 방송인으로서 대본 리딩이 어렵다는 점 등의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1회를 녹음하실 때는 사흘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의 말버릇이나 입장을 온전히 살려줄 수 있는 대본을 쓰기 어렵다는 것 등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시냐고 여쭤봤더니 관련 직종 사람들만 이제 주로 많이 듣는다고 생각했던 이북뉴스라는 팟캐스트를 이렇게 지하철에 딱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누가 아이패드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보람을 느끼셨다고 하고 또 전자출판계의 최신 동향을 가장 빠르게 접하고 그 지식이 쌓여가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전자출판계의 최신 죄송합니다. 세미나 등 출판 관련 행사에 가서 이북뉴스라고 하면 그 이북뉴스 알아요. 잘 듣고 있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반겨주실 때 부모님께서 이제 핸드폰에 일단 아들 목소리가 나오긴 하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막 자랑스러워 하실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감동적이게도 지금 저희와 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딱 한 번 100위권 안에 들면서 낙곰수를 제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팟캐스트계의 전설적인 그런 팟캐스트를 한 번이라도 제친 것이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걸 캡처해서 또 블로그에 올려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약간 전형적인 질문인데 이북뉴스는 괄호다 해서 이걸 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이북뉴스는 새싹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께서 전자출판업계의 새싹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북 뉴스가 전자출판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팟캐스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새싹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젊은이들이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북 뉴스는 자유로운 방송이다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또 재미있는 게 이북 뉴스는 너무 착한 방송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실 인기 팟캐스트의 비결이 막말, 폭로, 약간의 막 욕설이잖아요. 그 약간 그 전설이라고 하는 낙곰수도 그렇고 지금 막 이제 김어준 씨가 진행하시는 팟캐스트도 그렇고 이제 약간 인기 팟캐스트, 최상위권 팟캐스트의 공통점이 모두 막말하고 욕을 한다는 건데 아직은 이제 나쁘게 방송할 역량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지금도 연약한 전자책 시장에 괜히 나쁜 소리를 했다가 더 연약해질까 걱정이라며 언젠가는 욕도 하고 막말도 하는 독한 방송을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팟캐스트 운영의 최종 목표를 이제 또 여쭤보았는데요. 전자책 출판 팟캐스트 하면 모두가 이북 뉴스를 떠올리는 것, 뭐 나중에 이북 뉴스가 하나의 브랜드 네임이 되어 이북 뉴스 출신이다 하면 모두가 믿어주시는 것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의 재미있는 목표가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갖춘 북카페를 여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동진의 빨간 책방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합정역 부근에 빨간 카페라는 걸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정역 부근에 이제 3층 규모의 큰 건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출판사들에서도 사실 뭐 홍대, 합정, 상수 부근에 북카페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팟캐스트와 연계를 시킨 카페는 이 빨간 카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 모델이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깐 궁금증이 생긴 게 왜 출판사에서 요즘 앞다투어 카페나 팟캐스트 등에 투자를 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요즘 워낙 출판사들이 책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크게 투자하더라도 홍보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이름은 이미 브랜드화되어 이동진 평론가가 소개하는 책은 뭐 어렵거나 혹은 재미가 없는 책이라도 막 잘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혹시 한 회차당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위즈덤 하우스한테 출연료를 50만 원이요? 또 없으세요? 이동진 하우스가 한 회 녹음하는데 1,000만 원 받고 일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우리 유비쿼터스 시대의 출판과 기획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여쭤봤어요. 이제 다들 학부생 때 팟캐스트를 자꾸 저희한테 하라고 팟캐스트를 도전해보라고 자꾸 권해주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이제 대학원생 신분이기 할 수 있는 거라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하면은 백수가 하는 거지만 지금 하면 이제 학생들이 하는 방송이라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사실 팟캐스트 만들기가 생각보다 정말 쉬운 일인데다가 나중에 이제 기업 들어갈 때도 팟캐스트 했다고 자소서에 있으면 얼마나 눈에 띄겠냐고 이런 현실적인 조언 해주셨고요. 또 뭐든 가리지 않고 배우는 자세를 임하라고 모든 학문은 하나이니만큼 뭐 열린 마음으로 뭐든지 배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뷰 온 걸 칭찬해 주시면서 과제를 하면서 정말 모르는 거 궁금한 게 생기면은 그 분야 전문가에게 바로 전화해보고 여쭤보고 뭐 만나보라고 권해주셨어요. 가져간 질문보다도 배우는 게 많을 거고 또 의외로 막 다들 좋아하신다고 그런 조언을 저에게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오프 더 레코드로 진행된 상황인데요. 제가 좀 재미있게 느껴서 발표에 넣어보았습니다. 이제 전자출판업계가 정말로 위기일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워낙 책을 안 읽어서 또 출판업계가 위기이기 때문에 전자출판 역시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음사랑 교보문고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출판계의 80%가 적자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전자출판업계가 워낙 성장세라고 이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생각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아서 또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 이제 전자출판도 뭐 아마존에서 킨들을 대량 보급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쾅 크게 터질 때가 올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북 뉴스는 그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팟캐스트를 진행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전자책은 야한 것만 팔린다는 건데요. 사실 당장 티스토어 혹시 이북 사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 이제 보시면 베스트 다운로드 책이 탑 20만 대충 봐도요. 막 첫날 밤의 그대, 막 욕망의 꽃, 막 너를 탐하다, 뭐 손끝 익스프레스 뭐라는 거. 그리고 막 여기서 막 휴가지에서 생긴 일, 막 다 이제 괄호치고 막 무삭제 19금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지금 이런 상황일까 여쭤봤더니 딱 생각을 해보라고. 19금 책을 표지를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어디 지하철 같은 데서 읽기는 진짜 어렵지만 사실 아이패드로 읽으면 그게 19금 책인지 뭔지 간에 되게 좀 있어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또 종이로 출판되기는 힘든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북으로 강세를 얻고 있다고도 해주셨고요. 또 아무래도 요즘은 오락적인 책이 강세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이 종이책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고 동영상이나 음성 등과 결합하여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잡지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판도가 좀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미래는 아무래도 아동용 도서 쪽이 이제 이북 분야에서 많이 강세를 보일 것 같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 저희 출판 관련 팟캐스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